그러다가 잠깐 졸음운전을 해가지고 이게 차가 빙빙 돈 거예요, 고속도로에서. 근데 이렇게 돌아가지고 사실 그 고속도로에 굉장히 큰 대형 사고가 난 상황이었는데 제가 살았어요. 차가 돌다가 램프에 딱 걸린 거예요. 그래서 많은 차들이 지나가면서 제가 살아남은 순간 제가 결심을 했죠. 아, 이거는 오늘 이 순간부터는 내 삶이 아니다. 이거는 정말 날마다 플러스 덤으로 사는 거다라는 마음을 먹었고, 그리고 그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되게 구체적인 그 케어를 받았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제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강한 확신을 받았기 때문에 그게 제 사실 방송의 에너지원이에요. 또 사명감, 종교적 사명감이라는 게 저한테 굉장히 커요. 그리고 제가 그 학원 강사를 하면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느꼈던 것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이 어떻게 보면 교육과정 자체가 일그러져 있음으로 인해서 가장 사회학의 기본적인 것만 알아도 자기의 권리를 누리고 살 텐데 그러지 못하는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 그런 게 있었고, 세 번째로는 제가 좀 약간 이기적인 사람인데 전혀 안 그러신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 가장 밑에 있는 사람들이 무너져 내리면 그 그물망이 사라지는 거다. 그러면 차례로 아래로 무너져 내리는 그런 게 우리의 현실이다. 그러니 가장 나보다 더 약한 사람들이 보호되어야 그 다음에 내가 보호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그래서 나와 내 가족을 보호하는 가장 현명한 길은 나보다 약자들이 그 자리에서 살아남도록 하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게 제가 이 방송을 하면서 모든 열정을 불태우는 에너지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멋진가요? 멋져요. 의외입니다. 멋져요. 네. 나만의 필살기 잘하는 요리 같은 거 있으세요? 제가 이제까지 밥을 공식적으로 2번을 했는데, 밥을 한 번 하고 된장국을 한 번 끓여봤는데. 정말요? 네. 첫 번째 밥을 했을 때 남편이 부상을 당했어요. 와그작 그러더니 피 묻은 밥을 뱉더라고요. 그 뒤로는 밥을 다시 못 해봤고, 그 다음에 이제 된장국을 한 번 끓여봤는데 남편이 또 한 번만 주방에 들어오면 이혼이다. 그래가지고 다시는 주방에 못 들어갔어요. 멋진 남편 두셨는데. 저희 남편은 아들 5 중에 넷째로 자라서 딸처럼 자라서 음식을 잘하고, 우리 엄마는 딸 3 중에 저를 아들로 키우셔갖고 너는 집안을 일으켜라, 부엌에 들어오지 마라. 잘 만난 거죠. 잘 만났네요. 네. 이거는 좀 대충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아주 고수의 나이 드신 분이랑 정치에 전혀 관심도 없는 되게 어린 친구가 있어요. 둘 중에 한 명을 이렇게 한 명이랑 얘기를 하고 뭐 일종의 설득은 아니지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누구와 시간을 보내고 싶으세요? 저는 그 극보수 노인분들하고 대화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사실 그분들이 정말 무슨 아무 생각 없고 그렇게 뭐 나라와 민주주의를 저주하는 마음이 아니잖아요. 그분들이 자기 신념이거든요. 자기 나름의 애국이고 자기 나름의 민주주의자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그렇게 된 거는 사실 많은 정보로부터 제안을 받은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그렇게 막 엇나가시는 데에는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인생을 힘든 시기를 살았는데 자신들의 인생을 너무나 하찮게 여기고 무시하는 젊은 세대에 대한 나름의 저항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그분들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겪은 고통, 노고 이런 것들을 먼저 치하해드리고, 그리고 젊은이들에 대한 그들의 걱정이 어디서 오는가를 제가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면 많은 소위 그 어르신들이 저의 의견을 받아들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우리 방송을 듣는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맨날 채널A TV조선만 보던 분들인데 우리 망치부인 방송을 같이 보다가 이제 그걸 끄고 망치부인만 하루 종일 보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러면서 몰랐던 걸 보게 됐다. 그래서 이제 사실 이게 미국에 계신 우리 교민분들도 보면 세월호 시위에 한 번도 안 나오셨지만 망치부인 방송을 듣고 계셨던 분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제가 많은 분들이 저를 착각하세요. 제가 진보주의자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진보주의자가 아니에요. 저는 그 진보와 보수가 공존해야 된다고 생각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진보 세력이 있어야 사회의 발전 방향을 계속 고민하는 것이고 보수 세력이 있어야 사회를 안정적으로 유지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합리적인 보수 세력과 성숙한 진보 세력의 공존, 이게 제가 바라는 바거든요. 그 부분을 이해하시는 어르신들하고는 대화가 잘 돼요. 그래서 저는 두렵지 않고, 물론 이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해서 그분들을 먼저 선택한 건데, 왜냐? 그분들이 아는 게 있기 때문에 대화가 먼저 쉽기 때문에. 하지만 제게 시간이 더 주어진다면 저는 젊은 친구와 더불어서 긴 대화를 나누고 싶어요. 둘 다 포기하지 않겠다는 거죠? 네. 욕심도 많으시네요. 네.
2017년 12월 말쯤에 가보고 싶은데 혹시 어디요? 2017년 12월 말이죠. 그러니까 큰 일을 치르고 난 다 알겠죠. 혹은 가 있을 것만 같은 장소가 있을까요? 연말에. 2017년 12월 말에 네. 그게 애매한 질문인데요. 현재 상황에서는 우리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그 게임이 끝나지 않을 거라고 저는 봐요. 현재 상황으로는. 그래서 저는 여전히 방송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정말 기적이 일어난다면 가족들과 더불어서 겨울 캠핑을 하고 있지 않을까.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죠, 뭐. 교민분들이 어떻게 해주시냐에 따라 다르겠죠? 네. 어깨가 무거우십니다. 네. 이 시대를 같이 사는 또래 아줌마들, 뭐 저도 포함이고 많은 분들한테 뭐 특별히 하고 싶은 말이 있을까요? 일단 제가 여기 온 건 세월호 때문에 오게 됐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굉장히 그동안에 많은 세월호가 있었다. 그런데 그런 세월호들이 터졌을 때 우리는 되게 그냥 간과해왔다. 뭐 내 가족이 아니니까. 그런데 이번 세월호 문제는 정말 내 자식이라면. 그래서 전 세계의 엄마들이 충격을 받은 사건이었어요. 한국 엄마들이.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는 방식이 옳은가에 대한 자문을 하게 했고, 무엇보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얼마나 참혹한 상황인지를 깨닫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우리가 세월호를 잇는 순간 그 다음 피해자는 우리가 될 것이다. 그리고 내 아이가 희생자가 되고 내가 유가족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세월호 문제, 이거는 정말 대한민국에 굉장히 중요한, 미국의 9.11처럼 중요한 문제다. 이걸 기점으로 해서 정말 대한민국의 기초를 바로 세우는 계기를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야 된다. 끝까지 포기하지 말자. 예, 이기기 어려운 싸움에서 지지 않는 단 하나의 방법은 포기하지 않는 거다.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꼭 안 해본 일 중에 꼭 해보고 싶은 일이 있을까요? 앞으로 뭐 살면서 혹은 뭐 사실 제가 이 방송을 끝내게 되면, 그러니까 제가 망치부인이라는 이름을 지은 게 잊혀지고 싶은 이름이잖아요. 그래서 망치부인이 필요 없어지면 장작부인이 돼서 그 장작부인을 불타는 마음. 그래서 이 세계에 흩어져 있는 교민분들의 고민을 같이 나누고, 그래서 우리가 서로 따뜻한 사랑을 소통하는 그런 방송을 해보고 싶어요. 예. 네, 이루어지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인터뷰 응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사진 몇 개 잠깐 네, 찍을게요. 네. 그냥 편안하게 네, 네. 짜면 예쁘다. 감사합니다. 아, 지금 이게 방송이 되고 있는지가 궁금하네. 여기 잠깐 한 번만 앉아주시면 조금 저쪽에? 불이 밝아가지고. 네. 다른 가는 자리부터 찍으시죠. 네, 그렇게. 어쨌든 너무 고맙고, 이거 저기, 네. 저희 제가 하는 매진에 올라가면은 제가. 네, 명함 하나 알려드릴게요. 주실 수 제가 있어요? 가기 전에 네. 다나 씨한테.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따님 키 챙기셨죠? 잘하세요. 자, 가자. 여기 저기 국민TV 또 다른 조합. 오공님. 예. 반갑습니다. 이것 좀 들어주실래요? 예. 자, 일단 갑시다. 지금 시간이 아직 몇 시죠? 50분? 6시 55분이요. 6시 55분. 아까 어디라 그랬지? 문이? 네. 아니, 여기 아니야. 저긴 것 같은데? 아니, 저쪽으로 저 들어오라 그랬거든요. 네, 저쪽으로 들어오라고. 아니, 이쪽으로 들어갈게요. 이쪽으로. 들어가서 강연장 분위기를 찍죠. 잠깐만요. 딸. 이렇게 들고 있어봐. 이거를. 사람이 몰라겠다. 왜? 갑자기 마음이. 자, 좀 주시네요. 고맙습니다. 자, 빨리 들어가자. 너 이거 하나도 떨어뜨리지 않게 조심하고. 자, 갑시다. 잠깐만. 그거 녹화를 해야 돼.
고생이 많으십니다. 휴스턴에서 안녕하세요. 어머나, 멀리서 모셔오셨어요. 어머,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좀 이따 뵐게요. 네. 실제 다른 경로로 입수한 교신 녹음 파일은 잡음 없이 깨끗했다. 그거는 지금 그 고정 버스를 타고 있으니까 예, 내가 저기는 한 500명 정도 됩니다. 다 부신다든가 아니면 이렇게 두 개가 밀칭이 된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의도적으로 편집이 됐을 가능성이 의심스럽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진도 VTS가 세월호에 승객 피를 요구했다는 교신 일지 내용도 사실과 달랐다. 진도 VTS가 이게 이제 그 녹취록을 제공해줬다 그러는데 거기서 발생한 것이 아니고 드라이스 그 선장 목소리. 진도 VTS는 왜 깨끗한 파일 대신 잡음이 심한 파일을 공개했을까? 세월호에서 발견된 선원 노트북에는 국정원이 관계된 흔적도 보인다. 국정원 지적사항이라는 문건에는 선원 휴가 계획서에서부터 작업수당 보고서, 전시실 도색 작업, 해양 안전수칙 지휘 준비 등 상세한 작업 지시 내용이 담겨져 있다. 국정원은 이를 두고 세월호의 국가보호장비 지정을 위해 2013년 4월에 보안 측정을 실시했다고 해명했지만 문서의 작성일은 그 전인 2월이어서 논란은 증폭됐다. 또한 국내 여객선 중 세월호만 유일하게 해양 사고가 발생했을 때 국정원에 보고하도록 한 것도 의문이다. 세월호의 해양 사고 보고계 통도에 따르면 사고 발생 시 국정원 인천지부와 제주지부에 가장 먼저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실제로 청희진 관리부장은 사고 후 국정원 인천지부 항만 담당 직원에게 문자 메시지로 사고 내용을 보고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원은 사고가 일어난 것을 방송을 통해 알았다고 거짓말까지 했다. 최근 서면 답변을 통해서는 오전 9시 19분에 확인했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전화에 의해서 사고 보고를 받았다고 되어 있고 총리 말대로라면 국정원이 사실을 말하지 않는 셈이 되죠. 청해진 형은 급박한 상황에서 왜 국정원에게 보고를 했을까요? 또 국정원은 왜 감추려 했을까요? 세월호의 실소유주로 의심받는 국정원은 과연 세월호 사건에 얼마나 관계된 것일까? 사고 직후 정부는 사고의 원인을 급선에 의한 침몰로 추정하며 듬성듬성 끊긴 항적도를 공개했다. 그러나 고속으로 주행하는 6,000톤급 여객선이 이처럼 급격하게 방향을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비판이 일자 정부는 수정한 항적도를 내놓는다. 누락된 3분 36초간의 AIS 정보가 복원됐다는 것이다. 그 이후에도 한 차례로 항적도가 수정됐지만 세월호가 변침할 당시 오전 8시 48분 44초부터 49분 13초까지 29초간의 기록은 빠져있다. 정부 AIS 시스템을 유지보수하는 업체에서는 이런 경우가 없었다고 말한다. 29초 동안 안 들어오는 경우는 저희가 AIS 주지국을 운영을 해보면서 그런 경우는 없었던 걸로. 사라진 이 29초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없어진 주변에 있던 정보들을 이렇게 세월호 사건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던 한 감독은 해외 AIS 사이트 자료와 정보 발표들을 종합해서 잃어버린 29초의 일부를 찾아낸다. 김지영 감독이 분석한 바에 의하면 세월호는 지그재그로 운항하다가
급변침 직전에 좌회전 후 급우회전을 했다. 지그재그 운항은 컨테이너의 고박을 느슨하게 만들고 좌회전 후 우회전을 하면 배가 더 기울어서 쉽게 쓰러진다는 것이다. 세월호는 왜 지그재그로 운항 후 급변침을 했을까? 급변침을 하는 도중에 이상한 점도 발견된다. 오른쪽으로 돌던 세월호가 순간적으로 왼쪽으로 꺾은 부분이 나타난다. 6,000톤이 넘는 배가 이렇게 순간적으로 방향을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런데 당시 레이더에도 의문의 물체가 포착돼서 세월호의 급변침과 관련이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크게 확산된다. 급변침 직후 나타난 50에서 100m에 달하는 물체가 10분 정도 후에는 돌연 사라진다. 언론에서는 이 물체가 세월호에서 떨어진 컨테이너 박스 같다고 보도했지만 다른 분석도 있다. 컨테이너가 몇십 개가 되는데 떨어져 나갔으면 다 분산이 됐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보통 저렇게 한 덩어리를 안 보인다는 그런 분석도 나올 수 있다는 얘기고요. 영상을 보면 한꺼번에 가라앉은 모습으로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전문가들에 따라서는 저것이 컨테이너의 집합체가 아니라 하나의 물체로 볼 수도 있지 않냐라는 그 주장이죠. 이 전문가는 또 오른쪽으로 급하게 변침한 것 자체가 돌발 상황이 있었다는 것을 뒷받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바로 오른쪽에 섬에 있는데도 그쪽으로 변심한 건 앞에 뭔가를 피하기 위해서였다는 것밖에 설명이 안 됩니다. 멀리서 보였으면 미리 소변침을 했겠죠. 그런 거 없이 확 돌잖아요. 잠수함은 밑에서 부양을 하는데 항해하다 보면 잘 안 보입니다. 통통배까지 잡아내는 레이더에 안 잡히는 무엇인데 급히 피해야 하는 무엇? 과연 레이더에서 등장했다 사라진 50에서 100m 길이의 물체는 무엇일까? 세월호가 침몰한 이유와 어떤 관련이 있을까? 한편 세월호에 이상이 생긴 것은 16일 오전 8시 49분이 아니라 그 전일 수도 있다는 주장도 있다. 사고를 접수한 여러 기관에서 사고 발생 시간을 각기 다르게 표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생존한 탑승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7, 8시경에 이미 세월호가 크게 기울었고 군산 앞바다를 지날 때도 이상을 느꼈다는 사람도 있었다. 근데 엄마한테 이거 좀 기울었어요. 8시 몇 분이었어요? 좌측으로 확 넘어갔다가 바로 쓰더라고요. 쓰레기통하고 캔 커피 이런 통은 저쪽으로 가서 다 놔둔 걸로 줬어요. 대략 몇 시쯤이었는지 한 밤 10시, 11시쯤 된 것 같습니까? 대남반도하고 군산 앞바다 그 사이에 이렇게 지난다는 걸 알았어요. 사고 이전인 8시경에 청해진 해운에 2번이나 전화를 걸었던 이준석 선장. 청해진 해운 관계자는 평소 이준석 선장이 본사 직원들과 통화를 잘 하지 않는다며 뭔가 할 말이 있는데 하지 않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고 한다. 그때 이미 세월호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니었을까? 검찰은 지난 10월 6일 세월호 참사의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세월호 침몰 사유를 밝혔다. 세월호는 선사 측의 무리한 증턴 및 과정으로 인해 보건성이 현저히 악화된 상태에서 운항하던 중 조타수의 조타 미숙을 위한 대각도 변침으로 배가 자연으로 기울며 제대로 고박되지 않은 화물이 좌측으로 쏠려 보건성을 잃고 침몰하게 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러나 대각도 변침이 조타수의 과실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 지그재그로 운항한 이유가 무엇인지, 급하게 방향을 틀어야 할 만큼 급박한 상황이 있었는지 등의 여러 가지 의혹들이 아직도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해상사고에서 가장 중요한 단서라고 할 수 있는 항적도와 레이더 영상에 대한 의문조차 해결하지 않은 채 검찰은 조타수의 실수라고 서둘러 단정 지어버렸다. 승객 구조 실패의 책임으로 현장에 있던 해경 123정 함장에게만 지웠다. 대형 여객선의 침몰 현장에 고작 경비정 한 척과 헬기 3대만 투입한 해경은 구조 초기 해군의 투입을 막고
미군의 도움도 거절했다. 수상구조에 특화된 소방본부의 구조 인력조차 방치했다. 현장 책임자에 불과했던 123정 함장이 이러한 결정을 내릴 수 있었을까? 해경의 지휘라인에 있던 어느 누구도 구조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은 채 일선 책임자만 처벌한다는 것은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식 수사에 불과하다. 검찰의 발표가 비판을 피할 수 없는 이유는 또 있다. 세월호의 실제 소유주나 신경 썼을 법한 사안이 왜 국정원 지적사항으로 기록돼 있었는가 하는 의혹에 대해 검찰은 국정원의 해명을 똑같이 되풀이했다. 국정원 개입설들은 모두 사실 무근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막대한 자금력으로 정관계 인사들에게 로비를 해왔을 것이라고 의심받던 유병헌 로비 의혹도 한간에 이야기되던 골프채 의혹 수준에서 마무리했다. 검찰은 로비는 없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구원파와 김기춘 비서실장의 관계도 의심스러웠지만 이에 대해서는 수사조차 하지 않았다. 이러한 검찰에게 대통령이 사고 후 7시간 동안 대책회의도 주재하지 않고 뭘 했는지 밝히라고 요구하는 것은 애당초 무리였을까?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얼굴에 계셨는데 서면 보고를 합니까? 대통령께서 진행실에 계셨습니까? 그 위치에 대해서 제가 알지 못합니다. 비서실장님이 모르시면 누가 아십니까? 비서실장이 일부 선수로 다 아는 건 아닙니다. 대통령께서는 다른 공식 일정이 있으셨습니까? 이 당시에? 그 당시에 대통령이 어떤 일정이는 저하고 관계된 일정이는 잘 모르겠습니다. 비서실장이 그런 어마어마한 사고가 생긴 당일날 대통령이 저도 모른다는 데 있어서 대통령의 모든 것들이 공유됩니다. 최소한 부서실 비서관입니다. 그래서 모를 수가 없죠. 자식과 가족을 잃은 세월호 유가족이 원하는 것은 진실뿐이다. 정권이나 외부의 압력으로부터 벗어나 완전히 독립적인 활동이 가능하려면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진상규명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 세월호 특별법 제정운동은 그렇게 시작됐다. 참사의 진실을 밝히고 안전한 나라를 만들자는 유가족의 절절한 호소에 450만 명의 국민이 화답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은 유가족을 외면하고 기만했다. 지금 오늘 여러분들하고 얘기하는 게 지켜지지 않으면 여기 있는 분들 다 뒤로 물러나야 됩니다. 이번 사고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최종 책임은 대통령인 저에게 있습니다. 앞으로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고 안전의 중요성을 되새기기 위해 일부에서는 대통령이 결단을 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상권 분립과 사법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일로 대통령으로서 할 수 없고 결단을 내릴 사안이 아닌 것입니다. 애초에 그것을 세월호 유가족 입장에서 진실을 규명하거나 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유가족과의 약속을 내팽개치는 동안 정치인들은 유가족의 가슴에 비수를 꽂았다. 세월호 희생자와 유가족들을 모욕하는 발언들이 지속적으로 그것도 여당에서만 나오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여당 지도부가 입단속을 하는 것처럼 해왔지만 문제의 발언 당사자들 상당수가 지도부와 지도부급 인사들입니다. 현재 세월호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신재철 위원장. 국가 유공자들보다 몇 배 대우를 해달라는 것이 특별법의 주장이다. 사망자 전원을 의사자로 지정해달라고 한다. 이들은 유가족이 제안한 특별법 어디에도 없는 의사자 지정과 대학 특례 입학 등을 거론하며 국민을 분열시키고 선동했다.
우리가 조금 올라가라 그랬어요. 줄어라 그랬어요. 세월호 희생자들의 의사자 지정에 반대하며 다른 의사자들에 대한 모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급기야 분단 이후 반공을 무기로 공공연한 테러를 일삼아 서북 청년단이 부활을 예고하기 이른다. 세월호 노란 깃발 지겹다 이제. 국민들이 다 아무도 안 한대. 아니 국민이요 불법입니다. 해야 돼. 복잡한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악몽과도 같은 테러 집단으로 규정된 서북 청년단. 당시 주한미군 방첩대 보고서는 이승만과 서북 청년단의 관계를 이렇게 서술했다. 어떻게 그걸 박근혜 대통령한테 아니 같이 저쪽에서 모든 책임을 지는 것처럼 그렇게 몰아가냐고요. 2014년 대한민국에 서북 청년단이 다시 등장한 이유를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그들은 이제 그만 잊으라 한다. 순수 유가족이 아니거든 가만히 있으라 한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다. 세월호의 진실을 밝히지 않는다면 또다시 되풀이 된다는 것을. 이 나라 대한민국은 언제 침몰할지 모르는 세월호와 같다는 것에 직감하고 있다. 세월호 사건의 진실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지금 이 순간 세월호 유가족은 왜 사랑하는 가족을 잃어야 했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어 한다. 내 새끼가 왜 죽은지도 모르는 이 백신 같은 약간은 엄마들은 힘이 없어서 국민들의 힘을 빌어서 왜 죽은지 알려달라고 서명받으러 다닙니다. 왜 죽었는지 모릅니다. 누구의 잘못으로 그렇게 됐는지도 모르고 무슨 이유 때문에 그렇게 됐는지도 모르고 누가 개입했는지도 모르고 내 새끼는 죽었는데 책임자는 없습니다. 아들이 보고 싶은데 내 새끼는 죽었고 아무도 없습니다. 왜 안 가르쳐주는지 알려주십시오. 무엇이 두려워서 안 가르쳐주는지, 왜 안 가르쳐주는지, 내 새끼가 왜 죽었는데, 왜 안 알려주는데, 내 새끼가 죽었는데, 도와주십시오. 가장 중요한 순간에 자기만 살겠다고 도망칠 그들에게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맡길 수 없습니다. 또 다른 희생자를 만들지 않기 위해 불안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희망의 주문을 외워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최근 검찰 수사 결과 좌익교도란 섬찟한 닉네임으로 활동한 네티즌이 국정원 요원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인터넷 방송 아프리카TV BJ인 망치 부인과 그의 가족에게 남긴 댓글이 주목받고 있다. 개구의 망치씨, 망고씨는 청량리로 보내. 죽이고 싶은 빨갱이 망고씨 소말리아 해적들에게 보내야 합니다. 저 씨는 대한민국 자체를 증오합니다. 북교 빨갱이 편에서 이야기하죠. 그런데 정작 가서 살아가면 싫답니다. 그래서 씨려보죠. 신치를 하네. 망치 부인이랑 한번 떠봐라. 씨분들아. 효도로도 그냥 하게 밀초면 쓸걸. 그래서 김용석이가 빨갱이 있습니다. 망치 부인 이경선 씨와 남편 김용석 씨는 물론
당시 초등학생이었던 딸에게까지 국정원 직원 좌익 교수는 성적인 모욕과 폭언을 서슴지 않았다. 거참 생겼네. 지 애미처럼 커서 빨갱이 될 거 아니? 운동권 애들한테 조는 나 같은 지만 좌익 교수는 다음과 같은 댓글도 남겼다. 국정원에서 처벌 못한다고 했단께, 서울대생에 통화했단께, 법이 없어서 훈장을 못 주는 게 미안하다고 했단께, 대한민국의 위대한 사령관 박정희 장군, 육군 대장 박정희, 민족의 영원한 영도자 박정희 장군, 만세 만세 박정희 장군. 국정원은 한때 좌익 교수가 국정원 직원이 아니면 계속 좌익 교수가 국정원 직원이라고 발언하면 수사를 의뢰하겠다는 발표를 했고, 검찰의 수사 결과 좌익 교수가 국정원 직원이라는 사실이 밝혀진 후에는 개인이 작성한 것이라고 말을 바꿨다. 이제 국정원 그 여직원 사태에서 발생한 그 여성 인권 침해에 대해서 여직원이 댓글을 달았느냐, 그것도 하나 어떤 증거가 없다고 나왔지만 죄 없는 여직원의 인권이라는 얘기만 하고 내 어린 딸의 인권은 생각도 안 하는 것 같아요. 어때? 월급 받은 거 보니까 좋아? 그냥 댓글 달고 월급 받으니까 좋지? 그렇게 3년 동안 월급 받아서 좋았니? 그리고 지금도 어떤 처벌도 안 받고 나 어디서 댓글 달고 있지? 내 어린 딸한테 그런 댓글 달았고 지금도 월급 받고 있지? 나 국정원 직원이지? 그리고 그런 국정원 직원한테 대통령은 죄 없는 여직원이라고 얘기했지? 제가 오로지 믿을 수 있는 것은 여기 뒷속에 촛불을 들고 있는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저와 함께 국정원을 꺾는 그날까지, 박근혜 정부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그날까지 싸워주시겠습니까? 제가 가장 두려운 것은 저의 딸이 이 모든 일을 겪고도 아무도 처벌받는 사람이 없는 것을 두려운 것, 그것이 가장 두렵습니다.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미안해서. 뭐가 미안해? 엄마가 미안하지. 엄마가 미안하지. 아빠가 영민이 말대로 엄마가 꼭 싸워서 이길게. 저는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는 심한 범죄 중에서도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파괴 범죄, 불량식품, 이것을 4대 사회 악으로 인정하고 이것부터 확실하게 우리 쪼개집니다. 이런 것이라도 정부한테 공권력을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거 부여받은 공권력 제대로 행사해서 국민 불안 없애야 되겠죠. 애꿎은 국정원 여직원을 볼모로 정치 공세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증거도 없이 잘 보셨어요? 잊지 말도록 해야겠습니다. 오늘의 강사를 소개하기 앞서서 잠시 미국 각지에서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까운 뉴욕에서 오신 분 거수해주세요. 뉴욕에서 왔다. 여기서 오신 분들께 박수 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뉴욕에서, 뉴저지에서 하시는 분. 그래서 많은 분이 박수 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휴스턴에서도 왔다고 하는데 휴스턴에 오신 분. 감사합니다. 여기서 오셨어요. 뉴욕 처음이라고 하십니다. 뉴저지도 처음이고요. 혹시 워싱턴에서 왔다? 없어요? 펜실베니아.
또 다른 지역 없으신가요? 커네리켓. 커네리켓 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먼 곳에서 이렇게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어디에 보셨죠? 버스턴에 그렇습니다. 앞에 앉아주시면 강연에 앞서 오늘 강사하신 망치부인을 소개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서 아마도 망치부인이 왜 망치부인인지라고 궁금해하실 텐데요. 망치부인은 영화 쇼생크 탈출에서 주인공에게 자유를 가져다주고 버려진 망치입니다. 작지만 강한 망치처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해서라면 설령 민주주의가 꼽히고 버려지는 망치가 될지언정 망치처럼 살고자 스스로 이름 붙인 이름이라고 합니다. 도봉구 창동에 사는 불량주부라고 자신을 소개하시는 망치부인 이경선 씨는 폭넓은 시사 문제들을 꿰뚫는 통찰력과 그리고 시원시원한 입담을 유명하시죠. 입담으로 국내외 많은 지지자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경희대학교 사학과를 당당히 꼴찌로 졸업하셨고요. 졸업하였고 그 다음에 정당인 학원 강사 등으로 활동하였습니다. 현재는 아프리카 TV에서 망치부인 생방송 시사 여기 있었네 수다방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무엇보다도 2007년에 아프리카 TV 김근태 방송국을 통해서 한미 FTA에 반대하는 김근태 의원님을 단식 농성을 생중계하였습니다. 이는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그것도 국회의사당 안에서 인터넷으로 생중계한 대한민국 최초의 신개념 방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무려 이틀 동안 13,000명의 네티즌들이 방문하는 초유의 사건도 있었습니다. 망치부인 이경선 씨는 절실한 기독교 신자이시며 내 아이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모든 아이들이 행복해야 한다고 믿는 자상한 엄마이시며 그리고 남편과 화합하여 행복한 가정을 이끌어가는 지혜로운 아내이십니다. 오늘 망치부인 이경선 씨가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굉장히 어수선해서 죄송합니다. 네, 이제 제가 올라가면 되나요? 네, 물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멋진 소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일단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우리 콩사탕 여기 앉아서 이 방송 이거 해주세요. 자, 일단 우리 콩사탕 앞으로 나오세요. 같이. 네. 그 자리에 앉아서. 이게 지금 방송 소리가 작을 것 같아서, 작을 것 같아서, 요거 두 가지 다. 제가 지금 설치 중에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렇게 아이패드하고 아이폰으로 제가 방송을 하는 사람인데, 일단 나와서. 한 가지만. 네네. 강연에 앞서서 지금 가지고 계신 핸드폰을 사진을 촬영해도 괜찮은데요. 강연 중간에 방해가 될지 모르니까 진동으로 꼭 해주시거나 아니면 꺼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나와봐. 도봉구 창동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다른 동네 모르는 망치부인이랑 평생 도봉구 창동에서 살았던 콩사탕입니다. 예. 여기서 하면 되나요? 제가 참 이런 거 처음이라서. 머리를 잘라가지고 잘 몰라보겠어요. 머리를 잘라서요. 네, 우선 저의 복장이 매우 불량스러운 점에 대해서 사죄드립니다. 작년, 재작년에는 우리 그 싸이라는 가수가 와서 강남 스타일을 유행시켰다면, 이번에는 제가 전 대한민국에 저밖에 없어요. 망치 스타일, 망치 스타일을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왔습니다. 사실은 제가 여기 처음 온 게 그 서남부에서 시작을 했어요. LA하고 샌디에고에서 첫 일정을 시작해서 거기는 약간 초가을 날씨고 여기는 이제 한겨울 날씨라서 어떤 옷을 입어야 될지 이게 조정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제가 어쩔 수 없이 이 문제 신발이더라고요.
이 신발을 추울 때나 더울 때와 같이 신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거기다 이제 제가 작년에 해외여행 가서 마구 욕을 먹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가방을 줄이려고 그러다 보니까 등산화를 신고 와서 우리 한국에 계신 교양 있는 분들이 뒷담화를 많이 뒷말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일단 이게 망치 스타일이다 라고 이해를 좀 해주시고, 제가 도봉산 밑에 살다 보니까 저희 동네에는 이 등산화가 기본이거든요. 이렇게 이해 좀 해주세요. 네. 그리고 제가 또 이렇게 하고 온 데는 또 자랑, 뭐라 그러나, 당당하게. 우리 스티브 잡스 오빠가 청바지에 이렇게 폴라티 입고 애플을 움직이는 걸 보면서, 아, 미국은 저래도 되는갑다?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양해를 부탁드리면서요. 먼저 몇 가지 여쭤볼게요. 여기 오신 분들 중에 망치부인 생방송을, 한 번도 안 봤다 손. 망치부인 생방송을 한 번도 안 봤다 손. 예. 자, 그러면 손 내리시고, 그 다음에 유튜브로도 한 번도 안 봤다 손. 유튜브로도 한 번도 안 봤다 손.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망치 부인을 전혀 모른다. 망치 부인이 누군지 모른다 손. 네, 어린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분. 왜 오신 걸까요? 그냥 막 도전하셨군요. 네, 그래요. 망치 부인이 누군지 모르고 오신 분도 한 대여섯 분 계신 것 같고, 오늘 이제 전체 인원수를 제가 아직 이제 집계가 안 끝났으니까 끝나면 이제 제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굉장히 떨리네요. 그럼 이제 망치 부인이 누군지 모르시니까 제가 설명하려는데 아까 중요한 설명은 다 하셨어요. 저는 이제 아프리카 TV라는, 여기 이제 보시면 저의 방송 장비가 저렇게 간단해요. 사실은 저 옆에 있는 큰 아이패드는 녹화용이에요. 이게 방송이 혹시 버퍼링이 생긴다든가 중간에 인터넷이 끊길 때 대비해서 이 강연 내용을 녹화하는 용이고, 사실 방송하는 장비는 저 아이폰 하나예요. 저거 하나를 가지고 여기서 제가 방송을 하면 그걸 한국에 있는 시청자들이 지금 이제 수천 명 같이 보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내용을 또 어떤 분이 녹화를 떠서 유튜브로 또 올려주시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일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이폰은 우리 이제 그 아프리카에서 제가 방송을 할 수 있도록 이제 그 도와주신 장비 중에 하나예요. 제가 이제 아프리카에서 방송을 처음 시작한 거는 2007년 1월 17일이었습니다. 날짜도 정확히 기억해요. 그 해가 이제 그 2007년 대통령 선거가 있는 기간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우리 김근태라는 정치인, 제가 1996년에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해서 신혼여행에서 막 돌아오니까 어떤 선배가 너네 동네에 김근태라는 사람이 국회의원 출마하는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제가 모른다! 그래갖고 이제 가게 됐어요. 가서 자원봉사를 하면서 알게 된 김근태라는 정치인을 제가 돌아가실 때까지 지근거리에서 이제 함께 모시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이 2007년까지만 해도 대한민국에서는 대통령 후보 중 한 분이셨어요. 근데 이제 이분이 굉장히 신중하신 분이고,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에 계시는 합리적인 보수 세력들도 참 좋아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굉장히 말을 너무 조심스럽게 하다 보니까 이게 사람들이 다르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똑같은 말을 했는데,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가 쓰는 논조와 한겨레 신문, 경향신문, 그 다음에 오마이뉴스, 이쪽에서 쓰는 얘기가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거 좀 심각하다. 대통령 후보로서 저는 이제 도와드리고 싶은데, 이렇게 소통이 안 돼서 되겠냐. 그래서 이제, 김근태 의원이 워낙 신사적이고, 평화롭고, 조용하고, 너무 깨끗하고, 막 너무 이렇게 얌전하신 분이니까, 정반대 이미지로 아줌마가 거친 말을 쓰면서 약간 조폭적 이미지를 가진, 이제 그런 이미지로 다가가야 되겠다 해서 제가 망치부인이란 닉네임을 정한 거예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다들 조폭이라고들 생각하시는데, 사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영화에 나온 그 망치처럼 억울하고 답답한 현실에 처한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탈출구를 만들어 드리고 잊혀지고 싶다는 뜻으로 망치부인이라는 닉네임을 정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방송을 2007년 1월 17일부터 방송을 시작해서 해오는데, 한국에서는 일단 부인이 들어가면 다르게 해석을 합니다. 당시 2007년만 돼도 김밥 부인 옆구리 터졌네, 무슨 부인 어쨌네, 이런 게 부인이 들어가면 일단 야동이었어요. 야동에 익숙하신 분들에게 사실 제가 부인이라는 이름 일부러 쓴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 너무나 얌전한 김근태 의원님과 다른 이미지로 어필을 해야 됐기 때문에
일부러 부인자를 넣어놨더니 와가지고 아줌마 언제 벗어요? 뭐 이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예, 저에게 이제 그 했는데 그걸 제가 일부러 노린 거예요. 일종의 노이즈 마케팅이죠.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사실 그럼 왜 도대체 그런 짓을 했느냐. 그럼 이제 그때 2007년만 되더라도 아마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자기 얼굴을 혼자 까놓고 그리고 시사방송을 진행하는 사람이 제가 알고는 없는 걸로 알아요. 제가 유일하게 혼자였는데 제가 그 학원 강사를 했었어요. 고등학교 사회탐구 교과서를 가르치면서 이제 대입반도 가르치고 중고등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느낀 게 우리나라의 사회교과서가 참 잘 나와 있구나. 그리고 여기에 굉장히 감동적인 얘기들이 많구나. 근데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런 내용들을 전혀 모르는구나. 예를 들어 대한민국의 언론에게는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서 정치 권력과 경제 권력을 감시하고 비판할 의무가 있다.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 권력이나 경제 권력, 즉 재벌이나 정부를 비판할 의무가 있다라고 교과서에 나옵니다. 아이들 가르칠 때.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정치 권력과 경제 권력을 비판하고 견제할 권리가 있다. 우리 다 모르잖아요. 지금 사실 우리 미국에 와서 살고 계시는 교민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한반도에 살고 있는 많은 분들이 정치 권력을 비판하면 종북 빨갱이다. 너 간첩이지. 이런 비난을 받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 아이들이 배우는 교과서에는 진정한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서 국민들은 정치 권력, 경제 권력을 감시하고 비판할 권리가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내용들을 우리 국민들에게 좀 알려주고 싶었어요. 사실 이걸 안다면, 그리고 뭐 경제 교과서,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을 우리 국민들이 기초적인 부분만 알아도 지금처럼 이렇게 당하고 살지 않을 텐데, 그게 제가 이 방송을 시작한 취지였습니다. 근데 사실 저보다 훌륭한 교수님이나 전문가들이 날마다 굉장히 많은 시사방송을 할 때였어요. 2007년이. 노무현 대통령 때 대한민국이 시사천국이라서 뭐 엄청나게 많은 다양한 프로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제가 그들과 똑같은 컨셉으로 막 전문 용어를 쓰고 어렵게 설명하기보다는 사실 중학교도 못 나온 사람이 어느 날 정말 소금에 절은 땀으로 그러니까 정말 땀 흘리면서 일하다가 문득 들려온 소리에 무릎을 칠 수 있는 그런 저작거리에서 공유될 수 있는 방송이 돼야 되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망치분을 검색하시면 나오는 다양한 막말들. 그 막말은 사실은 제가 연구한 겁니다. 종이에 써서 외우고 그 랩을 연구하듯이 라임을 타면서 제가 달달달달 외워서 방송에서 이렇게 연출한 일종의 연출이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 저의 본질이 그런 줄 아세요. 본질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또 망치분을 처음 본 두 번째 반응은 뭐냐? 어머 얼굴이 참 작으세요. 근데 심지어 CD 같다는. 대한민국에 그렇게 작은 CD, 이렇게 큰 CD는 없습니다. LP판보다 살짝 작은데 많은 분들이 충격받는 이유가 뭐냐? 제 방송이 이렇게 막 얼굴이 굉장히 크게 나와요. 어깨보다 머리가 크게 나와가지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뭐 머리통이 큰 여자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많이들 달라? 평범해. 너무 작게 보이는 거죠. 뭐 그런 효과를 노린 건 아니고 사실 이제 제가 망치 부인이다 보니까 애들이 맨날 들어가고 아줌마 언제 벗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그 애들한테 이제 시사를 가르쳐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막 진지하게 가르칠 수 없고 그러니까 제가 그랬죠. 좀만 기다려봐. 아줌마 속살 보여줄게. 애들이 바짝바짝 기다리는 거예요. 제가 이제 시사방송을 이제 쫙 한 다음에 그때도 이제 뉴스도 훔친 뉴스가 맛있다. 이렇게 좀 그 당시 훔친 사과가 맛있다는 영화가 빅히트였기 때문에 훔친 뉴스가 맛있다. 애들이 막 바짝바짝 이제 듣고 앉아있으면 속살이잖아요. 절대 볼 수 없는 속살. 그럼 이제 애들이 이 아줌마야 막 이러면서 그치만 애들은 그렇게 소통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뭔 일이 생기면 저한테 와서 묻기 시작한 거야. 아줌마 이게 뭐예요? 이게 묻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또 한동안 또 관심사가 떨어지면 아줌마가 깊은 곳을 보여주마. 그때 애들이 바짝바짝 언제 보여줄 건데? 기다려봐봐. 그래서 훔친 뉴스가 다 끝나고 나면 그때 가서 세상에서 볼 수 있는 가장 깊은 곳. 예. 모두들 막 그때 열받아갖고 애들이 방송 폭파시켜버리고 막 그럽니다. 그래도 저는 꿋꿋이 계속했죠. 그래서 이제 그 뉴스를 통해서 제가 노무현 대통령 때는 노무현 대통령을 비판하는 방송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가르치는 교과서의 내용대로
그 당시 최고 권력자는 노무현 대통령이었고 그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크게 세 가지를 좀 잘못했어요. 첫 번째는 무비판적으로 신자유주의 정책을 받아들인 거. 그래서 초기에 3년 동안은 신자유주의 정책을 계속 폈어요. 그래서 재벌 중심, 그래서 양극화 현상을 막지 못하고 재벌이 계속 성장하면 대한민국의 경제적인 성장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 다 같이 잘 살 것이라고 착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 노무현 대통령이 그 장하준 교수의 책을 읽으면서 신자유주의를 비판하게 되고 그때부터 갑자기 재벌들이 뒤돌아서게 되죠. 근데 좌우지간 이제 신자유주의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한 부분을 제가 비판했고 두 번째로는 막판에 그리고 중간 두 번째로는 이 이라크 파병을 할 때 갈 때 좀 신중하게 이야기를 했더라면 괜찮았을 텐데 반대하면 안 됩니까? 이러면서 갔어요. 근데 오면서 이라크 파병을 약속하고 왔다. 그러니까 한국의 진보 세력이 이해가 안 된 거예요. 갈 때는 뭐 당당하게 거부할 것처럼 얘기하더니 왜 그걸 받아들였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왜 소통하고 해명하지 못했는가. 그 부분을 제가 비판했어요. 세 번째로는 임기 말년에 한미 FTA를 추진하는데 굉장히 졸속으로 추진을 했어요. 왜냐하면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가 어땠냐면 그 맨 처음부터 당선되자마자 이 양반이 연립정부를 제안했어요. 그래서 재정, 국가재정, 국방, 외교는 소위 새누리당, 한나라당이 지지할 만한 장관을 뽑고 그 다음에 이제 사회 문화 분야는 진보 세력을 준 거예요. 그래서 뭐 문체부라든가 뭐 그러니까 문화체육부, 보건복지부, 그 다음에 여성부 이런 것들은 이제 소위 진보 세력을 주는 연립정부를 만든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재정이나 국방, 재정과 외교를 담당한 사람들이 소위 대한민국의 이익을 중심으로 생각한 사람들이 아니라 미국과 일본의 이익을 우선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사실 지금 대한민국의 외교부의 상황이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께는 이제 좋은 얘기지만 한반도 국민의 입장에서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그 외교부의 60% 가까이가 대미 사업이에요. 미국 중심. 그리고 그러면서 대미 사업에서도 특히 꽃보직은 자기네들 외교부의 관계자들끼리 대를 이어서 나눠 먹는 거죠. 그러면서 나머지 지역에 흩어져 있는 국민들을 위한 외교 서비스는 거의 되지 않는 그런 문제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외교부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대미 사업에서 성공해서 한 가닥 잡으려는 사람들이 한미 FTA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농민, 한국의 영세 자영업자 이런 사람들에 대한 배려 없이 졸속으로 추진을 했어요. 그래서 김근태 의원이 반대하는 단식을 했고 제가 그걸 인터넷 방송인으로서 최초로 생중계를 하게 된 거죠. 그렇게 저희 방송이 시작을 했어요. 처음에는 뭐 그냥 우리 김근태 의원님 홍보하자라고 시작을 했는데 우리 김근태 의원님이 중간 6월 12일에 저를 배신하십니다. 저하고 상의도 없이 덜컥 대통령 후보를 사퇴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까지 김근태 방송국이라고 하다가 접으려고 이제 마지막 인사를 하려고 방송을 켰는데 웬 어린 벗이 들어와서 야 망치냐라 너 김근태 의원이 이제 대통령 선거 포기했으니까 너 방송 못하겠다 놀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는 기질적인 청개구리 정신이 있어요. 원래 빠이빠이 하려고 그랬는데 놀리니까 그래서 제가 홧김에 일주일 더 하려고 했죠. 근데 애들이 일주일 뒤에 야 왜 안 접냐 홧김에 또 일주일 더 하고 그러다가 그만 계속 일이 이어져. 그래서 사실 오늘날 망치 부인이 살아있게 된 데는 그 첫날 6월 13일에 들어와서 야 망치냐 왜 그만 안 두냐 했던 그 벗의 공이 참 큽니다. 네. 사실 저는요 방송을 하면서 저희 방송은 실시간으로 방송을 할 때 채팅창이 쭉 올라옵니다. 그런데 채팅창에는 아주 다양한 의견들이 나와요.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의견들부터 시작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물론 이제 소위 요즘에 우리 한국 사회를 긴장시키고 많은 합리적인 민주주의자들을 당황스럽게 하는 소위 뭐 이렇게 그 요원이라고도 불리기도 하고 뭐 일베라고 불리기도 하고 서북 청년단이라고도 불리기도 하는 청년들이 나타나서 저에게 말도 안 되는 주장을 많이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저는 그들을 무조건 거부하지 않아요. 뭐 막말을 하는 애들이 일단 개무실로 갑니다. 악플도 막말은 그냥 대우해주면 커. 대꾸해주면 크기 때문에 개무실로 가고 근데 그들 중에서 나름대로 팀장급이 있어요. 굉장히 논리적으로 뭔가 질문을 해옵니다. 그럴 때는 절대 내쫓지 않고 대화를 하죠. 특히 오전 시간에 그 채팅을 통해서 그들과 논쟁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걔네들이 어떤 걸 준비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망치부인 방송이 지난 8년 동안에 사실 꾸준히 업그레이드가 됐는데, 물론 우리 진보적인 성향의 네티즌들이, 시청자들이 보내준 많은 정보와 자료도 있었지만, 사실 그들이 툭툭 던지는 말도 안 되는 문제제기, 그 문제제기에 대해서 제가 가장 우리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답변을 준비하는 과정, 이게 저희 방송을 꾸준히 업그레이드 시키는 과정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은 이제 유튜브에 되게 친하시잖아요. 미국은 아무래도 유튜브가 되게 접근도 쉽고 유튜브가 굉장히 가볍고, 그래서 뭐 끊김없이 보실 수 있고 언제든 원하는 시간에 볼 수 있고 그런 장점이 있어서 여러분이 유튜브랑 친하신데, 저는 사실 아프리카밖에 못해요. 그럼 여러분이 유튜브에서 보신 저는 우리 시청자들이 올리시는 거예요. 시청자들이 녹화를 떠서 유튜브에 올리고, 그 다음에 팟빵을 통해서 들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팟빵도 역시 우리 풍행국님이라는 시청자분이 녹음을 떠서 그걸 올리시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거 할 줄 몰라요. 저 오로지 아프리카만 하는 거예요. 오로지 내 얼굴 보여주고. 그러면 이제 그 내용을 이제 각자 시청자들이 자기네들이 맞게, 어떤 분은 블로그에 글을 쓰시고, 어떤 분은 팟빵에 음성 파일을 올리시고, 어떤 분은 유튜브에 올리시고, 그렇게 이제 전파하시는 거죠. 근데 일단 저는 그래요. 지금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그렇지만, 소위 발달된 OECD 국가는 모두 같은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소위 언론이 광고주에 의해서 지배당하는 현실. 사실 지금 전 세계 언론에 많은 광고를 누가 하냐? 재벌들이 하잖아요. 그 돈 있는 자들이 광고를 하고, 그 언론사는 광고 수입을 받아서 운영이 되다 보니까, 실제로 전 세계 언론이 정말 민주주의와 자유, 평등, 인권 이런 데 관심을 끊고 오로지 돈의 입맛에 맞는, 돈 가진 자들이 만족할 만한 보도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은 매스미디어, 소위 옛날부터 대중을 대상으로 쏘는 거잖아요. 제가 어린 시절 또리 장군을 보러 갔을 때, 그때 이 화면 가득히 나왔던 박정희 대통령, 이 농촌에서 무릎을 걷고 모내기를 막 땀 흘리면서 하고, 그 다음에 모내기가 끝난 다음에 막걸리를 벌컥 마시면 막 입 위로 흘러내리던 그 섹시한 막걸리. 어린 눈에도 너무 멋있어 보였어요. 그 다음에 가을이 되면 막 한가득 추수하고 그렇게 미소 짓던 그 모습은 농민의 아버지. 거기다가 막 큰 골리앗 같은 데 가가지고 안전모 쓰고 잠바 입고 막 지시까지 해. 어린 마음에 볼 때 너무 완벽한 거야. 공업, 농업 모든 걸 다 아우른 그 우수한 그 모습. 지금 생각하면 진짜 골리앗한테 손가락질하고 뭐라 그랬을까? 저거 뭐예요 말고 할 말이 없어. 그렇잖아요. 골리앗한테 무슨 지시를 할 거야. 짐 들어다니는 기계인데. 그러나 그 당시에 많은 어른들은, 그리고 저 같은 어린이들은 박정희 대통령은 정말 경제를 살린 신화적 존재, 모든 걸 아는 신적인 존재라고 알고 자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게 일종의 매스미디어의 한 부분이었던 거죠. 그래서 날마다 텔레비전을 틀면 박정희 대통령이 너무나 위대한 모습으로 그려졌고, 그걸 평생 듣고 자란 사람들은 박정희 대통령 이퀄 신이에요. 사실 대한민국에서 한때 불교보다, 물론 지금도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개신교가 계속해서 많은 숫자를 차지하는 이유가 뭐였냐면, 매주일날 모여서 이야기를 듣기 때문이죠. 근데 이게 절은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는 이름 있는 날만 가더라고요. 절에 다니시는 분들은 이름 있는 날만 가고, 또는 뭐 보름에 한 번 가고 이런 식이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그래서 도시에 있는 불교들이 매주 모여요. 매주 모이고 찬불가도 부르고, 굉장히 이제 개신교의 그 방식을 많이 따라하고 있어요. 날마다 듣는다는 거, 정기적으로 듣는다는 거, 그거는 그 사람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종의 세뇌였던 거죠. 그들은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신앙을 만들어낸 거예요. 박정희라는 사람을 신앙의 대상으로 만들어냈던 거죠. 그렇게 매스미디어는 지금도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신화와, 그리고 부자들을 위한 논리로 전 세계의 착한 서민들을 조정하려고 하고 있죠. 그럴 때 우리 한국에서 나타난 게 소위 대한 언론이에요. 2008년에 제가 이제 방송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애들이 아줌마 광우병이 뭐예요? 그리고 때로 몰려왔어요. 뭐? 광우병? 저도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광우병이 뭔지 애들이 질문을 하니까 찾아봤죠. 그래서 근데 사실은 광우병을 처음 들은 게 언제였냐면 2007년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김근태 의원님이 한미 FTA 졸속 추진에 반대하는 단식을 할 때였어요. 그 당시에 많은 학생과 청년들이 전화를 해갖고 저한테 항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항의를 하다시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당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왜 노무현 대통령이 그렇게 그 미국산 소고기 수입을 졸속으로 추진하느냐. 어떻게 30개월까지 연령을 높였느냐. 미국은 일본은 22개월이라는데 대만은 더 짧게 해야 된다고 그런다는데 왜 한반도만 30개월 미만의 소고기를 수입하느냐. 그러면서 이거는 노무현 대통령이 그 국민의 그걸 뭐라 해야 돼? 건강 주권에 대해서 검역 주권을 포기한 행위다. 그 굉장히 비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죠. 어디서 들으셨어요? 그랬더니 KBS, MBC, SBS,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에서 들었다는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 때는 모든 언론이 한국 사람이 광우병에 특별히 취약하다. 그 다음에 미국에 광우병 의심 환자가 많다. 그 다음에 그 광우병이 25개월 이상 된 소에서 발견된다. 그런데 노무현이 30개월까지 수입하기로 했다. 노무현이 검역 주권을 포기한 몹쓸 미은이다. 이렇게 보도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저한테 항의 전화를 굉장히 많이 한 거예요. 생방송 중에. 다 나갔었어요. 그런데 2008년에 조선일보, 동아일보가 누가 광우병 위험하다고 하나. 광우병 위험 지나치게 부풀려. 자기네들이 작년에 했던 보도하고 2007년에 한 보도하고 2008년에 한 보도가 정반대예요. 한나라당도 2007년에 노무현을 비판했던 보도와 2008년 광우병 사태 때 한 보도가 전혀 달라요. 이때 이 모든 논쟁의 종지부를 찍은 게 누구냐. 전 미국 200만 교민을 대표하는 한인 회장이 옵니다. 그래가지고 미국 사람 전부 다 스테이크 먹고 미국산 소고기 먹는다. 그런데 왜 그 한국에서 수입을 거부하느냐. 우리가 알았나. 그래? 그래서 광우병 항쟁이 거의 문 닫게 돼요. 나는 그래서 이 200만 교민을 대표하는 한인 회장이 있는 줄 알았어요. 정말 200만 한인들이 모두 모여서 대통령 뽑듯이 선거해갖고 그 사람이 대빵인 줄 알았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냥 동네 아저씨들 몇 명이 모여갖고 너 형님이 하세요 이번에는 우리 내가 미리 미국으로 왔었으면 내가 그렇게 안 당했어. 근데 좌우지간 그 당시에는 그렇게 외국의 교민들하고 소통도 안 될 때였어요. 그렇게 우리가 광우병 문제를 넘어가게 되죠. 근데 그때 광우병 항쟁이 발생했을 때 이 시위 현장에 지금은 저렇게 전화기로 간단해졌지만 그 당시에는 노트북에다가 와이브로라는 걸 꽂고 웹캠을 꼽아가지고 시위 생중계를 나갔었어요. 그래서 경찰이 이 여대생을 짓밟는 장면이 그대로 실시간으로 보도가 되고 그거에 분노한 국민들이 100만 명까지 모이는 그런 기적을 만들어낸 게 우리 아프리카 TV였어요. 소위 매스미디어는 보여주지 않는 그 재벌 언론에 의해서 장악당한 매스미디어는 보여주지 않는 진실을 우리 대한 언론들이 보여줬다는 거죠. 한마디로 저는 이제 대한 언론이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저는 지금의 이 세상의 구도를 올드 미디어와 뉴 미디어의 전쟁이라고 봐요. 모든 나라의 부자들이 이 올드 미디어라는 거를 그 장악을 하고 그리고 그들의 논리대로 여러분 미국도 마찬가지라고 들었는데 한국은 2001년 이후로 노무현 대통령 때가 대한민국의 노동자의 임금이 가장 높았어요. 그때 정점을 딱 찍고 그때부터 월급이 계속 떨어집니다. 그래서 정규직이 연봉 7, 8천을 받다가 정규직에서 잘려요. 잘리고 똑같은 일을 하러 비정규직으로 들어가서 절반의 값을 받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럼 절반으로 떨어진 거죠. 마이크가 안 나온대요? 안 나오는 건 그래도 다 들리시죠? 저 뒤에 다 들리시죠? 제가 원래 목소리가 커서. 나오는 줄 알고 이때까지. 죄송해요. 제가 사실 광화문 에서 나도 마이크 나온 줄 알고 괜히 여기 있었잖아. 근데 광화문 에서 이제 방송을 하는데 그때 이제 사실 이게 한국은 시위만 했다 하면 온갖 시비를 다 걸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 왜 가이드들이 갖고 다니는 요만한 스피커 그거를 딱 배에다 차고 방송을 했어요. 근데 이제 사실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 소리보다 내 목소리가 크기 때문에 내 목소리를 듣고 다니는데 경찰이 이제 온 거예요. 저쪽에
1W짜리 스피커를 놓고 공연을 준비하는 팀이 시끄럽다고 신고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시끄럽다고 해요. 했더니 그거 한번 보고 내 얼굴 한번 보고 저거 한번 보더니 근데 사실 제가 볼 때는 그 1W짜리 스피커보다 제 목소리가 더 커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도 저희 경희대학교 인문관에서 노천국장을 가로질러서 야 누구야 박세기가 강의한테 밥 시키면 걔가 어디서 소리가 나는지 몰라갖고 나 여기 물리대 앞이야! 그러면 알아서 걔가 거기서 밥을 시켰거든요. 걔 목소리가 워낙 커요. 근데 이게 되게 목엔 안 좋은 방식인데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사실 이 사회 과목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연도 외워야지 막 그걸 애들한테 졸리지 않게 하려면 막 잡아먹을 듯이 달려들면서 막 큰 소리로 그래야 애들이 막 쫄아가지고 공부를 하거든요. 그때 이 습관이 이렇게 들어갔고 목소리가 좀 큽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우리 아프리카 시청자들은 잘 들리나 모르겠다. 예, 아프리카 시청자들은 지금 잘 들리십니까? 예, 하여튼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아프리카에서 방송을 시작을 하면서 저는 지금의 구도를 올드 미디어와 뉴 미디어의 전쟁이라고 봐요. 근데 사실 유튜브 같은 경우도 한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올린 게요, 삭제당하고 있어요. 예, 많은 유튜브에 올린 영상들을 대한민국 정부에서 요청을 하면 삭제하고 있어요. 아시죠? 그게 범죄자 인도 뭐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유튜브도 안전하지 않아요. 그리고 일단 유튜브는 이미 이제 찍힌 영상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댓글을 다는 거고. 근데 우리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실시간으로 생방송으로 그냥 잘리지 않고 나가는 거예요. 조금 아까 제가 너무나 놀란 경험. 저는 32번가 한인타운에서 그냥 조촐한 그 길거리 수다방 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퍼거슨 시위대 수만 명이 지나가는 거예요. 대한민국 최초로 퍼거슨 시위 생중계를 제가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아프리카의 힘이에요. 사실 대한민국에서는 얼마나 보도되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현장 생중계 아마 대한민국 언론도 안 했을 거라고 봅니다. 네. 우리는 이게 사실 우리가 의도한 게 아니라 그냥 찍히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실을 전달하죠. 그래서 우리 아프리카 TV에는 저 말고 팩트 TV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논평은 안 해요, 저처럼. 그분들은 이제 현장 생중계 중심이에요. 사건 터졌다면 카메라를 그냥 들이대는 거예요. 행복하면서 그대로 들이대놓고 그러니까 거짓말 할 수도 없고 속일 수도 없고 그냥 그게 자료 화면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 뉴미디어들의 모습들인데 저희들이 그러면서 그동안에 해온 일들이 뭐냐 하면 저 같은 경우는 2008년에 광우병 그 항쟁 때 많은 뉴스들을 보여주면서 그 뉴스 해설을 해줬고요. 그리고 사실은요, 뉴스를 다 알 것 같잖아요. 뉴스로 나온 기사들을 이걸 보면 몰라? 모르는 사람 많아요. 그리고 뉴스 기사를 읽고 해석을 달리하는 사람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뉴스의 문맥, 한때 제가 국어도 가르쳤기 때문에 뉴스의 문맥도 풀어주고 그 다음에 가령 이 뉴스의 배경 있잖아요. 배경 지식을 교과서를 바탕으로 해서 풀어주고 그게 우리 방송의 내용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2009년에는 그 노무현 대통령 서거 때 그때 제가 노무현 대통령은 자살한 게 아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정치적으로 타살당했다. 이명박 대통령 그리고 검찰, 언론에 의해서 타살당했다라는 내용을 중심으로 방송을 했고 그 다음에 김대중 대통령이 돌아가셨을 때 김대중 대통령에 대해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그 변호사와 그 일당들 그들이 허위사실이라는 것을 밝혀내는 방송을 했고 2010년에는 청와남이 북한의 잠수함의 공격이라는 정부의 발표에 대해서 자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저는 정부의 발표를 부인한 게 아닙니다. 정부의 발표에 대한 의문점들 전문가들이 제기한 의문점들을 나열했을 뿐입니다. 예, 저는 절대 북한이 안 그랬다라고 단정한 적 없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천안함의 진실을 밝혀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대한민국에서는 천안함 프로젝트라는 다큐멘터리가 나온 적이 있는데 작년에 그게 뭐냐? 정부의 입장과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는 전문가들의 입장을 다큐멘터리로 만든 거예요. 사실 노무현 대통령 때였다면 그냥 그것이 알고 싶다? 이 정도에 나올 만한 평범한 그냥 사실의 나열이에요. 그런데 그걸 상영 정지를 시키고
그런 질문하는 것 자체, 천안함에 대해서 진실을 알고 싶다고 요구하면 너의 조국이 어디야? 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 당시 정부의 발표는 뭐였냐면 그 북한의 잠수함이 연어급 잠수함이 내려왔다. 그래서 쏘고 갔다. 근데 아니 그럼 어떻게 천안함이 잠수함을 추적하는 기계를 달고 있었는데 왜 못 잡았냐? 그랬더니 엔진을 껐다. 끄고 자연스럽게 흘러왔대. 근데 그때 해류가 남에서 북으로 흘러가는데 어떻게 엔진을 끄고 흘러왔냐? 했더니 군산 앞바다로 들어와서 거기서부터 흘러왔다는 거예요. 근데 서해 바다가 어느 바다냐? 심청전에 보시면 인당수. 중국 상인이 배를 띄워야 되는데 배가 자꾸 뒤집어지는 그 바다. 너무 험해서 배가 도는 그 바다예요. 거기 200톤인지 300톤인지 150톤인지 알 수 없는 잠수함이 엔진을 끄고 뺑뺑이를 돌면서 천안함 앞에 와가지고 딱 한 방에 어뢰를 쏴서 화약도 안 묻고 버블제트로 동강을 낸 다음에 다시 뺑뺑이를 돌면서 북한으로 갔는데 그걸 대한민국 국방부가 알지도 못하고 막지도 못하고 잡지도 못했다. 그러고 나서 셋째한테 총을 쏜 거예요. 그게 천안함 사건이에요. 그러면서 다음날 유가족들을 불러다 놓고 거기다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해도가 있어요. 아주경제에서 찍은 신문에 의하면 여기가 좌초 지점, 여기가 침몰 지점. 유족들한테 설명했던 사진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그걸 보름 만에 천안함은 북한의 어뢰 공격이다라고 만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5월 20 며칠에 그 지방선거 한 8일인가 7일인가 남겨놓고 그 이명박 대통령이 전쟁기념관에서 북한 탓이라고 선언하면서 그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한마디를 해요. 그때 많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나라 주식을 투매를 한 거예요. 그래서 주가 총액이 29조 원이 빠져요. 엄청난 돈이 빠져나간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날 그 돈을 우리 국민들의 국민연금으로 쏟아 넣어서 그걸 부양을 시킨 거예요. 그러면서 이명박 대통령 임기 동안에, 그러니까 한 예를 들어 S, 요 건너편에 있는 S기업, 그 S기업의 주가가 노무현 대통령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때 말고 이명박 대통령 초기에 30만 원대였어요. 그런데 5년 만에 130만 원대로 올라가요. 거품이죠. 그러면서 외국 투자자들이 뭐라 그랬냐면 나중에 그게 2012년인가 이때 나가면서 하는 말이 뭐냐. 한국 주식의 거품이다. 지금 삼성 주식은 삼성의 주식은 뭐 30몇만 원대가 적정가다. 그리고 갔어요. 그러면 지금 100몇십만 원대로 만들어 놓은 게 누구냐. 결국은 대기업의 주식들을 서로 투자하면서 주가를 계속 올리고 그 주가를 유지하기 위해서 국민연금 쏟아부은 정부가 그만큼 올려놨다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굉장히 경제적으로 위험한 상황이 있는 거예요. 거기다 이 부동산 버블도 지금 심각해지고 경제가 계속 어려워지면서 서민 경제는 무너져 내리고 그런데 이 이명박 대통령이 저지른 짓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 얘기가 좀 딴 데로 갔지만 다시 돌아가겠지만 이명박 대통령이 그 대통령 하면서 한 일이 뭐냐. 4대강 사업. 그 당시에 이명박 대통령이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그 대우다를 하겠다라고 공약을 했다가 난리가 나요. 그래갖고 대통령 선거 막판에 공약을 바꿔요. 국민이 원하면 하지 않겠다. 국민이 원한다면 대우나 하지 않겠다가 공약이에요. 그러면서 대우나를 한다면 자기가 민간 자본으로 할 생각이었는데 할 생각이다. 뭐 국민세금 한 푼도 안 쓰겠다라고 공약했었어요. 그래놓고 아무도 거기 펀드에 돈을 안 내니까 결국 국민세금 42조 원을 쏟아부었어요. 4대강에. 그래서 16개의 보를 만들어 놓고 그 강물을 흐르지 못하게 해놓으니까 그 흐르지 못하는 강물에 큰빛 이끼벌레. 큰빛 이끼벌레. 그 큰빛 이끼벌레라는 혐오스러운 똥냄새 풍기는 그 이상한 것들이 가득 있고 그러면 그 보를 만들 때 어떻게 했냐. 그 보가요. 하나 만드는데 2조 원씩 들었어요. 그 2조 원이 들 때 뭐라 그랬냐면 5,000명이 일을 하고 2,000대의 트럭이 움직이고 수천 대의 준설 기계가 움직이기 때문에 2조 원이 든다 그랬어. 하나에. 그러면서 사람들이 취재하러 가려면 전부 다 막고 취재를 못 하겠어요. 그런데 웬 용감한 기자들이 취재했잖아요. 장면을 찍은 거야. 찍었는데 일하는 사람이 200명이야. 200명이 안 돼. 그러면 1,800명분의 임금은 어디로 갔을까? 2,000대의 트럭이 움직인다는데 움직이는 게 10몇 대밖에 안 보여. 나머지 어디로 갔을까? 나머지 돈은. 준설에서는 마찬가지예요.
그럼 도대체 그 돈 다 어디로 갔느냐? 그걸 찾자라고 얘기하는 게 4대강 국정조사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역대 대통령 중에서 가장 많이 해외여행 다니셨어요. 우리 이명박 대통령께서.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이 그 대통령이 한번 해외 순방을 나가면 비행기를 대절해서 가는데 비용이 엄청나다. 그래서 전용기를 사겠다라고 했더니 한나라당이 지읒이을 이응비읍을 해가지고 못했어요. 근데 사실 이명박 대통령이 그러면서 그 비행기를 만약에 노무현 대통령이 전용기를 샀다면 그 돈 얼마나 아꼈겠어요. 근데 그거를 못 사게 하고 결국은 이제 비행기로 이제 해외 여행을 다니면서 자원 외교한다. 그러고 나갔단 말이에요. 자원 외교를 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뭐를 얼만큼 가져오고 나중에 석유 시추할 수 있는 시추권을 따냈다라고 막 와서 기자회견하고 난리도 아니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크루드족 방군하고 계약을 맺어갖고 그 정부에서 너희들은 나중에 컨소시엄 참가도 못해 이렇게 해버린 그런 식으로 손해본 자원외교에 현재까지 그 의혹으로 제기된 액수가 60조 원대예요. 그러면 4대강 40조 원, 그 다음에 그 자원외교 60조 원, 100조죠. 그죠? 그 다음에 이번에 세월호 사건에서 밝혀진 이번에 왜 통영함 왜 만들었냐? 천안함 사고 때 이런 거대한 해난 사고 때 그 구조할 수 있는 구조정이 없다. 그래서 구조정을 만들어야 된다면서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갖고 통영함 만들었어요. 그래갖고 출발하자고 했는데 못했어. 못한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소나가 잘못돼서 그랬다. 원래 40억 주고 달았는데 알고 보니까 원가가 2억이었다. 그래갖고 출항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전문가한테 들어보니까 천안함 때는 소나가 이번에 세월호 때는 소나가 필요 없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말이 안 되는. 근데 좌우지간 통영함 때문에 그럼 소나 말고 다른 거 얼마 주고 했어? 그래서 까보니까 엄청난 국방 비리가 밝혀지는 거예요. 이런 일도 있었어요. 9,000원짜리, 9,900원짜리 USB를 국방부에서 100만원씩 사들인 거. 그게 밝혀지기도 했어요. 그렇게 지금 국방 비리로 낭비된 돈이 현재까지 그 야당에서 의혹으로 제보받고 밝혀낸 내용이 100조 원대예요. 그럼 이명박 대통령 혼자 그 사고친 게 200억이에요. 4대강 40조 원대, 그 다음에 자원외교 60조 원대, 현재까지 밝혀진 게. 그 다음에 국방 비리가 100조 원대. 200조 원을 날렸다는 얘기예요. 360조가 우리나라 국가 예산인데 어마어마한 돈을 지금 날렸는데 이거 국정조사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기 전에 그러니까 11월 중순까지는 이 사자방 비리, 이걸 사자방이라고 불러요. 4대강 자원외교 국방 비리, 이걸 밝혀야 된다라는 여론이 굉장히 높았어요. 근데 갑자기 정윤회 사건이 터져가지고, 정윤회 스캔들이 터져가지고 사자방 비리 뉴스를 덮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윤회 스캔들을 막 돌아가면서 조선일보, 동아일보, KBS, SBS 이런 애들 돌아가면서 정윤회 스캔들로 한 2주를 하더니 어저께 한 사람이 자살했다면서요. 네. 그래서 시신이 발견됐잖아요. 근데 한국은 참 묘해요. 그렇게 자살한 시신이 발견되면 모든 걸 덮어. 그러니까 사자방 비리가 덮였다고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정윤회 스캔들로 사자방 비리를 덮은 다음에 정윤회 스캔들은 일단 그 자살 사건으로 마무리하자. 라고 누군가 생각했다면 참 나쁜 놈이겠죠? 저는 그렇게 얘기한 건 아니에요. 누군가 그랬다라면 용서할 수 없는 일 아니겠느냐? 정말로 그렇지 않다면 계속해서 정윤회 스캔들이나 사자방 비리가 나오겠죠? 그죠? 누군가 사자방 비리를 덮기 위해서 정윤회 스캔들을 퍼뜨리고 정윤회 스캔들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자살 사건을 일으킨 게 아니라면 대한민국 언론은 사자방 비리와 정윤회 스캔들에 대해서 꾸준히 보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동의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박수 한번.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 때 제가 이명박 대통령을 비판하는 방송을 쫙 했는데 천안함, 연평도, 기타 등등. 제가 노무현 대통령 때도 그 대통령을 비판하는 방송을 했어요. 그런데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 지지자들이라고 저한테 쌍욕을 했어요. 쌍시옷, 시읒, 피읒, 별의별 욕을 다 했으나 저는 꿋꿋하게 제 길을 갔습니다. 민주주의라는 게 뭐냐?
나는 내 말을 하고 너는 네 말을 하고 뭐 누군가 마음에 드는 말 선택하는 거 아니겠니? 그게 민주주의야. 너는 욕을 해. 나는 내 방송을 할게. 대신 너는 강퇴야. 안 나가세요. 여긴 내 방이야. 그렇게 방송을 했는데 노무현 대통령 때는 누구도 아줌마 이러다 잡혀가요라는 얘기를 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제가 그 당시에 민주주의를 얘기하면 아줌마 민주주의 다 됐는데 무슨 민주주의야? 이젠 경제지.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이 딱 된 다음에 저는 노무현 때는 노무현을 비판하고 이명박 때는 이명박을 비판하고 박근혜 때는 박근혜를 비판하는 일관성 있는 비판 방송을 하고 있는데 노무현 때는 잡혀간다는 얘기가 없었어요. 근데 이명박 대통령이 되자마자 아줌마 이러다 잡혀가요 이런 얘기가 날마다 나오더니 급기야 잡혀갔어. 그래서 그 이명박 때 잡혀 들어갔다 박근혜 때 나왔잖아요 제가.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까지 방송을 하고 있는데 뭐 보통 이렇게 그러면 이제 다들 기가 죽고 포기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뭐 제가 딱히 살림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뭐 잘하는 게 있는 것도 아니고 체력도 딸리고 뭐 생긴 것도 이래서 요즘에는 뭐 학원에 취직도 안 되고 뭐 할 수 있는 게 방송밖에 없으니까 계속 꾸준히 방송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하여튼 그래서 이 이명박 대통령 때 천안함 문제,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연평도 문제였죠. 연평도 포격 당시에 많은 사람, 제가 정말로 3년을 기다린 전주 한정식 먹으러 갔나? 한 숟갈 떴는데 망치님 어디 계세요? 지금 연평도 포격이 연평도가 피격당했어요. 내가 그날 놓고 온 전주 한정식을 3년 동안 그리워했다면. 근데 좌우지간 우리 한국에서는 지금 뭔 일이 생기면 망치분한테 와요. 아줌마 전쟁 나요! 막 이러면서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또 운전을 해서 서울에 왔어요. 와가지고 제가 이제 그 김정일에게 쌍욕을 날리죠. 그때 김정은이었던 것 같아. 제가 쌍욕을 날리면서 왜 포격질이냐? 이띠때야. 막 이러면서 쌍욕을 날리면서 방송을 시작했는데 올라오는 뉴스들이 묘해. 올라오는 뉴스들이 묘하고 소위 이제 국방개혁위원회 출신이었던 공군 중령님이 전화를 하셔갖고 얘기를 쫙 해주고 거기다 포병부대 장교 출신 이런 사람들이 제보를 해주는데 뭔가 이상해. 그날 아침 연평도에서 물론 이것부터 얘기해야 돼요. 자 여러분 NLL이 뭔지 다 아세요? 지난 대선 때 노무현이 NLL을 팔아먹었다 그래갖고 쌩 난리가 났잖아요. NLL이 우리 영토인데 그걸 팔아먹었다. 그 NLL이 뭔지 우리 국민들도 다 몰랐고 그냥 우리 영토인 줄 알았어요. 저도. 자 그런데 이 NLL에 대해서 1974년 헨리 키신저 미국인입니다. 미국의 국방장관 미국의 국방장관 헨리 키신저가 미국의 국무장관이었어요. 국무장관. 미안합니다. 예. 여기서 이제 펀딩 앞에서 줄을 잡다 걸렸어요. 그래갖고 이제 국무장관 헨리 키신저 장관이 미국의 장관들 모여서 하는 국무회의에다가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를 한 게 있어요. NLL이 국제법 위반이다. 재논의가 필요하다. 그 얘기를 우리가 2004년 이후에 알았어요. 자, 그러면 NLL이 뭐냐? 그 당시에 한국전쟁 끝날 때 남과 북이 만나서 휴전선을 그을 때 이게 남쪽하고 북쪽에 그 담당자가 만나서 아주 치밀하게 그었거든요. 근데 그만 서해 바다에 대해서는 안 긋고 끝나버린 거예요. 휴전협정은. 그래갖고 이 미군 그 당시에 연합군 사령부이 주한 미군이었잖아요. 이 NLL은 더 이상 한국 남한 군대가 넘어갈 수 없는 선이다. 뭐요? 북한이 내려올 수 없는 선이 아니라 남한의 함대가 이 이상 넘어가면 안 되는 선. 그게 NLL이었다는 거예요. 서해 5도는 북한이 우리한테 주기로 했대. 우리 거라고 인정하기로 했고 그리고 이 NLL은 이 남한의 군대가 그 이상 올라가면 안 되는 선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국제법 위반이라는 거야. 왜? 현재 국제법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아이들이 한국 지리 시간을 배워요. 세계 지리 시간을 배우고 영토 영해 이 영공의 개념을 배우는데 영해라는 게 뭐냐? 소위 우리나라의 바다 해안선이 있어. 해안선이 썰물 때 물 다 빠진 해안선에서 12해리를 나가면 거기까지가 그 나라의 영해라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200해리는 뭐냐면 경제 자유, 그러니까 독점적인 경제권 행사할 수 있는 EEZ. 요거 해안선에서 200해리. 영해는 12해리라고 가르친단 말이에요. 근데 소위 그 연평도가 북한으로부터 12해리 안에 있는 거예요. 연평도 이쪽이. 그래서 거기가 이제 문제가 되는 지역이었던 거죠. 근데 사실은 이게 이승만 때는 아무 문제가 안 됐어요. 이승만 정권 때는. 왜? 이승만 정권 때는
남과 북이 서로, 김일성은 남한 괴뢰도당, 이승만은 북한 괴뢰도당, 서로 대화하는 존재가 아니었고 파트너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국제적으로도 둘을 동시에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NLL 문제가 아무 문제 없었는데 NLL 문제가 발생한 건 누구 때문일까? 박정희 대통령 때예요. 박정희 대통령 때 1972년 서울과 평양에서 7.4 남북 공동 성명이라는 걸 발표합니다. 그게 뭐냐면 그 당시에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 닉슨 독트린이라는 걸 펼치면서 데땅트 무드, 냉전 체제를 끝내야 된다. 그런 분위기를 유도했기 때문에 이 북한의 김일성과 남한의 박정희가 서로 우리도 평화 통일하겠다. 그러면서 둘이 약속을 한 거예요.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의 원칙에 따라 한반도의 평화적인 통일을 추구하겠다. 그 선언을 72년 7.4 남북 공동성명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게 문제예요. 왜? 그전에는 북괴 남괴였기 때문에 서로 문제가 될 게 없었어. 그런데 72년부터 공식적으로 북한 남한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우스코리아, 노스코리아 이게 국제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국제법이 거론이 된 거고 2년 동안 고민했겠죠, 미국에서. 결론은 국제법 위반이다. 라는 결론이 내려져 있었던 거야. 아무도 몰랐죠. 그런데 이 문제를, 이 NLL을 그러면 그 두 번째로 건드린 사람이 누구냐? 노태우 대통령이에요. 노무현이 아니라 노태우 대통령.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7.4 남북 공동성명을 하면서 NLL이 첫 번째 문제가 됐고 그래서 미국에서도 포기한 거예요. 국제법 위반이라고 얘기를 해서 자기네들 발을 뺀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전두환 때, 노태우 때 계속해서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노태우 때 그 1991년도에 남북 기본 합의서라는 걸 발표했어요. 들어보셨죠? 남북 기본 합의서라는 걸 만들면서 남한과 북한이 한 국가 이 체제로 간다. 그러니까 북한은 북한의 체제대로, 남한은 남한의 체제대로, 다만 원 코리아, 하나의 한국이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만들어낸 것은 메이드 인 코리아를 달자. 이런 한국과 이체제 방식이라는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이 나오는 게 노태우 때예요. 그때 그 남북 기본 합의서의 부칙에 나와 있는 내용이 뭐냐면 NLL은 국제법 위반이니 지금부터 논의를 시작한다. 그게 당시에 남한 총리 북한의 누구가 사인을 한 기본합의서 부칙 내용이었더라고요. 제가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어떤 벌레, 아니, 그러니까, 어떤 박근혜 지지자가, 그러니까 그 당시 이명박 지지자죠. 이명박 지지자가 망치고 너 NLL에 대해서 뭐 알아? 그러면서 NLL에 대한 부칙이라고 갖고 왔어. 그래서, 그래? 내가 몰라서 그래. 같이 읽어보자 하고 쫙 읽었더니 나오더라고. 어머, 너 이런 걸 어디서 갖고 왔니? 그 뒤로 글을 본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마 잘린 것 같아. 좌우수간 그래서 제가 알게 됐어요. 노태우 때 NLL의 문제를 남북이 공식 인정을 하고 재논의를 해야 된다라고 선언을 했더라고요. 부칙에 적어놨어. 찾아보면 나옵니다. 국가 공문서예요. 두 번째로 NLL이 문제가 된 건 언제냐? 김대중 아닙니다. 김영삼 대통령 때. 김영삼 대통령 때 국방부 장관이 국회의사당에서 국정질문 도중에, 아니 국정질문인가 뭐 그 국회의원들에게 질의응답하는 과정에서 NLL은 국제법 위반이니 재논의가 필요하다라고 공식 발언을 했어요. 이거 아셨어요 다? 지금 이 내용 다 알고 계셨어요? 처음 듣는 얘기다 손. 오케이! 아싸! 그래서 제가 온 거예요. 예. 망치부인이 누가 얘기해드리겠어요. 그죠? 사실 제가 원고가 있는데 나올 때마다 딴 얘기가 나와. 그래서 제가 지금 최선으로 다 하는데 예, 하여튼 시간이 별로 없지만 그래서 이 NLL이 그래서 박정희, 노태우, 김영삼 때 이미 국제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게 공인된 내용이고 재논의 들어가야 된다는 것까지 협의가 된 내용인데 그걸 김대중 대통령 때는 입도 뻥끗 못한 거예요. 그러다가 노무현 대통령 때 북한에 가서 김정일을 만나고 그 자리에서 회의를 합니다.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노태우 대통령은 전두환 친구 노태우 대통령은 NLL이 문제가 있다. 재논의하자고 합의해 준 거예요.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은 현재 NLL은 건드릴 수 없는 괴물이 됐다. 그러니 NLL을 재논의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니 국제법도 지키고 국제법상 그 바다가 북한의 바다니 국제법도 지키고 그 다음에 남한의 NLL에 대한 애정도 건드리지 않는 선에서 제3의 대책을 마련하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김정일이 처음에 반대했다래요. 근데 나중에 노무현 대통령이 설득을 해서 받아들인 내용이 뭐냐면 서해 앞바다를 평화특구로 지정하고 공동 수역을 하면서 이 해주에 있는 북한 군대를 북쪽으로 빼는, 한마디로 군부대를 뒤로 빼버리고 이 평화특구를 만드는, 그래서 그리고 해주에다가 개성공단처럼 제2의 평화공단을 만드는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김정일하고 또 합의한 내용이 뭐였냐면 북한에 있는 핵시설, 연변 핵시설을 많은 해외 언론들을 불러서 공식적으로 폭파시켜라. 그러면 이제 경제적으로, 그러면서 이제 북한은 경제 개발을 들어가는 그 약속을 하고 온 게 2007년 14선언이에요. 김대중 대통령이 2000년 6.15 선언으로 시작해서 2007년 노무현 대통령의 14선언으로 끝나서 그렇게 해서 이제 통일로 가는 노태우 대통령도 시작했죠. 그죠? 노태우 대통령이 시작한 이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을 이제 거의 실현 가능하게 만들어 놓은 게 14선언이었어요.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 때 그 2008년 8월에 북한에서 연변 핵시설을 폭파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부시가 뭐라 그래요? 못 믿겠다. 그래 버리는 바람에 김정일이가 그 중풍으로 쓰러지고 뇌졸중으로 쓰러지고 그때 대한민국 언론이 김정일 죽었다고 막 떠들어가지고 그때 아줌마 김정일 죽었어요 막 그러는 거야. 야 내가 북한사냐? 어떻게 알아 내가 이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죽긴 못 죽어. 와서 돌아다니고 있더만. 그래갖고 부활한 김정일이가 돌아다녔잖아요. 그건 김정일 부활은 그거 대한민국 조선일보가 만든 거야. 죽었는지 확인도 안 하고 말이야. 그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의 이 국정원이 그만큼 정보력이 없었다는 얘기야. 왜냐? 옛날에는 소위 국정원하고 그 북한의 정보를 서로 이렇게 교류하는 라인이 있었대요. 근데 이게 이명박 대통령이 들었으면서 그 라인이 문제가 생겼다는 거야. 그게 무슨 뭐 사건인데? 기억나세요? 왜 옛날에 이회창 때 총풍 사건 그거를 증언했던 그 사건이 있어요. 하여튼 그 이중간첩. 그러면서 이제 소위 북한에 있는 우리 쪽 정보망이 가동이 안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언론이 뻘소리하고 김정일 죽은 줄 알고 막 폭죽 터뜨렸다가 살아서 돌아오는 바람에 난감했던. 그리고 나중에 진짜 죽었을 땐 몰랐다고 합니다. 진짜 죽은 건 3일인가 지난 다음에 알았다고. 망신, 개망신. 좌우지간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던 NLL 이야기. 그 NLL을, 이 연평도는 NLL에, 원래 이제 NLL에서 한보 사격 훈련을 했대요. 그런데 원칙이 뭐냐? 이게 국제법상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한보 사격을 할 땐 반드시 서남 방향으로 쏜다. 그래야 북한하고 마찰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날은 서남 방향으로 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 1시간에 3,600발을 쏠 수 있는 포인데 6시간에 걸쳐서 3,000발을 쐈다는 거예요. 2시까지. 그 다음에 2시부터 20분 동안 북한의 연평도 포격이 있었는데 그러면 우리가 NLL로 훈련포를 쐈잖아요. 이거는 국제법상 논란거리는 되지만 우리가 유죄라고 단정할 수 없는 거예요. 왜?